서울의 밤은 지친 영혼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외상센터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유진은 막 18시간의 근무를 마쳤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보이지 않는 피로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고 섬세한 이목구비 위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지만 그 명성은 끊임없는 희생과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죽음의 희미한 향기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방금 전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젊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거의 바닥나 있었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동료들의 지친 인사를 뒤로하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단조로운 소리가 그녀의 지친 신경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마치 초현실적인 그림처럼 보였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 건너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복잡한 강남의 중심부를 벗어나자 차량 통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유진은 라디오를 켜 낮은 볼륨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운전에 집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차 뒤쪽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미친 듯이 질주해 왔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쫓는 굶주린 맹수들처럼 보였다. 순간적인 위험을 감지한 유진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갓길 쪽으로 꺾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들은 좁은 2차선 도로를 완전히 장악한 채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는 여러 발의 총알을 맞은 듯 뒷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뒤따르던 차는 끈질기게 앞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며 멈추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가 담긴 추격이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렸다. 영화에서나 보던 비현실적인 광경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앞서가던 세단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뒤따르던 차에서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섬뜩한 금속성 빛을 내뿜는 총이 들려 있었다. 빛 속에서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운전석 아래로 몸을 숙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차 조수석 유리창이 깨져나갔다. 유탄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 후 총성이 멎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추격하던 차와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가드레일에 처박힌 채 하얀 연기를 내뿜는 검은색 세단 한 대만이 남아 있었다. 짙은 어둠과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부서진 세단의 뒷문이 힘겹게 열리더니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왼쪽 어깨와 복부를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그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유진의 차보닛 위로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신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공포를 억눌렀다. 저 남자는 환자였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저 남자는 방금 전까지 총격전의 중심에 있던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결국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남자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다. 비에 젖은 검은 셔츠는 짙은 핏물로 번들거렸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곧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남자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쭈그려 앉아 상처를 살폈다. 복부의 총상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동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항상 비치해 두던 응급 의료 키트를 꺼내왔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그녀의 직업적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신 차려요. 지금 잠들면 죽어요. 유진은 남자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의사로서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폭우와 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 그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상처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권태석이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 조직 흑룡파의 보스. 그는 방금 조직 내의 배신자들이 경쟁 조직인 백호파와 결탁하여 벌인 기습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참이었다. 그의 충직한 부하들은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모두 죽거나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지금 생면부지의 한 여자 앞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권태석은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그의 눈빛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자금이 움직였다. 그는 약점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타인에게 무언가를 의지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이름 모를 여자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눈은 여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소독거즈로 상처 주변을 닦아내고 능숙하게 압박 붕대를 감아 출혈을 막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허둥대는 보통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을 마치 병원 응급실의 일상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 모습이 권태석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복부 관통상이에요. 총알이 안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장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유진은 마치 환자에게 진료 결과를 통보하듯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의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려 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권태석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이라. 그가 지금 가장 피해야 할 장소였다. 병원에 가는 순간 그의 위치는 적들에게 노출될 것이고 경찰에게 체포될 수도 있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병원,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남은 힘을 쥐어짜 유진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유진은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살려, 네, 권태석이 말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니었다. 명령에 가까운 요구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보았다. 그는 그 사명감에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했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다.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유진은 공포에 질렸다. 추격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권태석의 눈에는 짧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부하들이었다. 곧이어 검은색 벤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권태석에게 달려왔다. 보스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보스의 모습에 경악하며 외쳤다. 그들의 시선은 곧 권태석을 치료하고 있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살기가 가득했다. 유진은 자신에게 향하는 위협적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이 여자가 날 살렸다. 권태석은 부하들에게 짧게 말하고는 의식을 잃었다. 부하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보스의 마지막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재빨리 권태석의 몸을 부축하여 벤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한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얼굴과 피에 젖은 의료 키트를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두툼한 돈 봉투를 그녀의 발 앞에 던졌다. 이 일은 못 본 걸로 해. 이별은 순간 내 목숨은 없어. 남자는 차갑게 경고하고는 서둘러 벤에 올라탔다. 벤은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발밑에는 돈 봉투가 젖어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핏자국이 낭자했다. 방금 전의 모든 일이 마치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손과 옷은 다른 사람의 피로 끈적거렸다. 그녀는 핸들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공포와 피로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녀는 의식을 잃기 직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의 강렬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버렸다. 권태석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그가 기억하는 병원의 불쾌한 냄새와는 달랐다. 최고급 이집트산 면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백단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가 누워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그의 여러 은신처 중 하나인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방 전체가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채워져 어지간한 병원 VIP 병실보다 나은 수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조직 전담 의사와 충직한 오른팔 박지훈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의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권태석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총상의 고통이 온몸에 신경을 찔렀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의 폭우와 피,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한 여자의 차가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스 정신이 드십니까? 배신자들의 수장은 처리했고 남은 잔당들도 정리 중입니다. 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하지만 권태석은
조직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 없다는 듯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조직에 대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 여자, 찾아.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지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다. 예, 보스. 이미 사람을 붙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태석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눈을 감았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원했다. 그녀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 심지어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이 커피인지 물인지까지도. 그는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다. 며칠 후 권태석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펜트하우스 안을 어슬렁거렸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박지훈이 가져온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병원 가운을 입은 채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한유진. 32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 외상 외과 전문의.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도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친구는 몇 명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연애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다. 서류에 적힌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깨끗해서 권태석이 살아온 어둡고 비정한 세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권태석은 파일에 첨부된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수술복을 입고 지친 얼굴로 복도를 걷는 모습.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샌드위치를 사는 모습.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사진 속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 고독함이 권태석의 가슴을 기묘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이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망가뜨리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는 박지훈에게 물었다. 내가 준 돈은 어떻게 했지? 박지훈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에 권태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그랬다. 그녀는 돈으로 움직일 여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자신을 치료했던 그녀의 손길은 돈을 바란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생명을 구하려는 순수한 의무감이었다. 그 순수함이 그를 미치도록 사로잡았다. 한편 한유진은 그날 밤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고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자신을 몰아붙였다. 손을 씻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있던 끈적한 감촉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밤에는 빗소리와 함께 울리던 총성이 환청처럼 들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스스로를 진단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진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파트 창문 밖에서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퇴근길의 인파 속에서 느껴지는 정체불명의 시선.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고, 신경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권태석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동원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진의 아파트 주변과 병원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는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모습, 수술 후 지친 몸으로 소파에 쓰러져 잠드는 모습, 가끔 혼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까지 모두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권태석에게는 탐구와도 같았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존재하는 공허함을 보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권태석은 자신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자신이 그 공허함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소유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세계를 부수고 그 폐허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다. 그녀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만 의지하며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숨쉬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유진은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를 강제로 납치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눈에 깃든 당당함과 차가운 평정심이 깨져버릴 것이다. 그가 매료된 것은 바로 그 정신력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 스스로 자신의 세계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다. 권태석은 박지훈을 불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한유진이 근무하는 병원의 재단 이사장이 비자금 문제로 시끄럽더군. 박지훈은 보스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조사해 볼까요? 권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사가 아니라 사실로 만들어. 그리고 그 모든 증거가 한유진을 향하도록 조작해. 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도 있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보스. 권태석은 모니터 속에서 잠들어 있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권태석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세상 밖의 삶은 위험한 법이지, 한유진,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내 옆이라는 걸.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거대한 거미줄이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비는 그 거미줄의 중심으로 서서히 날아들고 있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곧 끝날 터였다. 권태석이 쳐놓은 거미줄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신속하게 한유진의 삶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변화의 첫 조짐은 그녀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 바로 병원에서 나타났다. 평소 그녀를 아끼던 외과 과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그녀를 호출했고, 병원장실에서는 낯선 얼굴의 감사팀 직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된 비자금 장부를 내밀었다. 장부에는 그녀가 집도했던 여러 건의 큰 수술에서 특정 업체의 고가 장비가 사용된 기록이 있었고 그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모든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유진은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한때 존경과 신뢰를 보내던 동료들의 눈빛은 차가운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며칠 만에 그녀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언론에서는 양심을 판 의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의 신상을 대서특필했다. 그녀의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경찰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거대 병원 재단과 얽힌 사건을 맡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고 느낀 순간
박지훈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고 그에게서는 그날 밤의 폭력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권 회장님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유진에게 또 다른 서류 파일을 건넸다. 그 안에는 이번 사건의 모든 전말이 담겨 있었다. 누가 어떻게 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이 모든 것은 저희 회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유진 선생. 그의 말은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이 숨어 있었다.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였다. 그리고 그곳에 권태석이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피에 젖어 죽어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압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다시 만나게 되는군 한유진 선생. 권태석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그리고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모두 눈앞에 이 남자라는 사실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태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지.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내일 아침이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야.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은 대가를 치를 거고 당신의 명예도 회복될 거야. 그 대가로 당신은 내 사람이 되면 돼.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미래에 대한 통보였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항은 더 큰 파멸을 가져올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가 아닌 도시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단출한 짐은 이미 드레스룸 안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하지만 극도로 사치스러운 공간이었다. 벽 한쪽은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은 거대한 감옥의 창문처럼 느껴졌다. 권태석이 그녀에게 집안의 규칙을 설명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도 좋아. 세상의 모든 옷, 모든 음식, 모든 책을 원하면 가져다 주지. 하지만 단 한 가지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어. 엘리베이터는 그의 지문으로만 작동했고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화려한 새장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 갇힌 한 마리의 새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권태석은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방을 안내해주고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곧 그녀가 침묵을 깨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진은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의사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제는 권태석이라는 남자의 소유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심장도 저 유리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이 새장 문을 열고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를 것이다. 그녀는 권태석이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복수를 맹세했다. 그녀와 권태석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새장 속의 삶은 질식할 듯한 단조로움의 연속이었다. 한유진은 권태석의 펜트하우스에 갇힌 지 몇 주가 흘렀다. 그녀의 세상은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시의 전경을 보며 잠에서 깼고 이름 모를 요리사가 차려주는 완벽한 식사를 했으며 말없는 하녀들의 시중을 받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 무엇 하나 그녀의 것은 없었다. 그녀는 무기력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최신 의학 논문을 읽으며 지식을 유지했다. 그녀는 권태석이 제공하는 사치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길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저항했고 무관심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켰다. 그녀는 그저 숨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발톱을 숨긴 맹수와 같았다. 권태석의 부하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새 여자 정도로 취급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박지우는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하며 항상 차가운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에게 한유진은 아름다운 장식품일 뿐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비정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권태석 역시 그녀의 그런 침묵을 즐기는 듯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고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났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권태석에게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명령을 내뱉더니 재킷을 챙겨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유진은 그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다. 문으로 향하던 권태석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순간적인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명령했다. 너도 와. 유진은 놀랐지만 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가 새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이 남자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위험한 초대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지훈이 운전하는 차는 총알처럼 밤의 도시를 질주했다. 차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바였다. 평소에는 VVIP들만 출입하는 은밀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핏자국이 낭자했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직 내 배신자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었다. 권태석의 부하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에도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의사로서 그녀는 이보다 더 끔찍한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본 권태석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박지훈이 그들을 안쪽의 VIP 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는 권태석의 가장 오래된 충복이자 조직의 핵심 간부인 이강재였다. 그의 복부와 가슴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조직 전담 의사는 해외 학회에 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지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이강재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가슴에 총알이 밝히면서 긴장성 기흉이 발생했고 복부의 동맥도 손상된 듯했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분 안에 심정지가 올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무기력한 인형의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냉철한 외과 의사의 눈빛이 돌아왔다. 메스와 소독용, 알코올 그리고 지혈겸자를 가져와요. 아니, 그런 거 없으면 가장 도수가 높은 술과 잘 드는 과도. 그리고 깨끗한 천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부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과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한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이강재가 피를 토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하들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권태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해.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부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유진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술과 나이프 그리고 테이블볼을 찢어 만든 천을 가져왔다. 그 순간부터 그곳은 한유진의 수술실이 되었다. 그녀는 당구대를 수술대 삼아 이강재를 눕혔다. 독한 보드카로 칼과 자신의 손을 소독하고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을 갈라 임시로 튜브를 삽관하여 폐의 압력을 낮췄다. 그녀의 손놀림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권태석의 부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여자가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가장 냉철한 지휘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거구의 조폭들에게 지혈과 보조를 지시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해 그녀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흠뻑 젖은 이마를 닦았다. 이강재의 호흡은 안정을 되찾았고 출혈도 멎어 있었다. 완벽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목숨은 건진 것이었다.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항생제와 수액을 투여해야 해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하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경멸과 무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지훈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보스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조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들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권태석은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의 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주워온 것이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빛나는 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욕실로 들어가 피 묻은 손을 씻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피로 얼룩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자아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권태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이전의 소유욕과는 다른 경외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방금 죽음의 신에게서 승리를 쟁취한 그 가늘고 흰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잘했어. 그 짧은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에서 새로운 종류의 위험한 빛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함께 다스릴 여왕을 발견한 왕의 눈빛이었다. 그 인정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벗어날 수 없는 덫의 시작이었다. 이강재를 수술한 사건은 한유진의 삶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권태석의 부하들은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전과 같은 경멸 대신 경외심이 묻어났다. 특히 박지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그녀를 한 선생이라 부르며 조직원들의 건강 문제나 비상의약품 구비에 대해 정중하게 자문을 구했다. 유진은 이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마련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무법자들에게도 통용되는 권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의술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라면 그녀는 이제 이 세장을 부술 창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창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남자 권태석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수동적인 저항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그를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하고 위험한 인체를 해부하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메스, 바로 명석한 두뇌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진은 권태석의 서재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은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았다. 역사 철학 고전뿐만 아니라 전쟁 전략과 현대 경영학에 관한 서적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냉철한 지성과 야망을 가진 사업가이자 전략가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읽는 책들을 읽으며 그의 생각의 흐름을 좇았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서재에서 홀로 바둑을 두고 있는 권태석을 보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고독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지켜보던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수는 악수입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대마를 벌이는 우를 범하고 계시는군요. 권태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히 자신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반대편 자리를 가리켰다. 그럼 선생이 직접 보여주시지. 그들의 첫 번째 지적 대결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진은 공격적으로 두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견고하게 자신의 집을 지키며 그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의 실수를 역이용해 조금씩 전세를 역전시켰다. 결과는 권태석의 신승이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지적 쾌감을 맛보았다. 그는 그녀의 수를 통해 그녀를 읽었다. 그녀는 결코 무모하게 나서지 않았지만
한 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그날 밤 피투성이 속에서 자신을 수술하던 그녀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단순한 소유욕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지적 게임은 계속되었다. 유진은 그가 검토하는 사업 서류를 우연히 본 척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물류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것보다 회사의 부실 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경영권을 압박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법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고요. 그녀의 의견은 늘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권태석은 겉으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는 척 했지만 다음 날이면 그의 계획은 항상 그녀가 제안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유일하게 그녀 앞에서만은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열어보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지적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왕국에 마침내 그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나타난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도 점차 변해갔다. 차가운 적대감과 긴장감 대신 묘한 동질감과 지적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때로는 스승과 제자처럼, 때로는 서로를 시험하는 경쟁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위험한 매력이 있었다. 유진은 권태석이라는 남자의 복잡한 내면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만큼 절대적으로 고독한 남자였다. 그의 주변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부하들은 많았지만 마음을 터놓을 친구나 동반자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잔혹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보았고 그 공허함이 그를 더욱 괴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밤 그들은 다시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재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유진이 흰 돌을 놓으려 할 때 흑돌을 놓으려던 권태석의 손과 그녀의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렬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둑판 위에 놓인 흙과 백의 돌들은 마치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의 판 위에서 공존해야 하는 운명. 유진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계획은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더 위험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괴물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 그녀의 마음속 경계선이 희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태석의 세계가 한유진이라는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안정되어 갈 때 도시의 더 어둡고 축축한 이면에서는 그를 향한 증오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 증오의 중심에는 백호파의 수장 최민호가 있었다. 그는 권태석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남자였다. 교양이나 전략 대신 그는 원초적인 폭력과 동물적인 직감을 신봉했다. 그의 왕국은 이성과 질서가 아닌 피와 공포 위에 세워져 있었다. 최민호는 강남의 한 불법 격투기장 VIP룸에서 피가 튀는 경기를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근 권태석의 흑룡파에게 또다시 거액의 마약 거래를 방해받은 터라 그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했다. 그는 권태석의 냉철함과 계산적인 사업 방식을 경멸했다. 그에게 권태석은 피 냄새를 잊어버린 채 상아탑에 틀어박힌 겁쟁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최민호의 증오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부하들이 거의 반죽음이 된 남자를 끌고 왔다.
그는 얼마 전 백호파의 구역을 침범했다가 붙잡힌 흑룡파의 하급 조직원이었다. 최민호는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고문과 협박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직접 남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며 흑룡파 내부의 사소한 정보까지 모두 캐물었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근 있었던 내부 숙청,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태석이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까지. 보보스가 총을 맞았는데 어떤 여의사가 살려냈습니다. 지금 보스와 함께 펜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최민호의 잔혹한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여자 얼음덩어리 같은 권태석의 곁에 여자가 최민호는 권태석의 철저한 사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심장 부인 펜트하우스에 여자를 들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민호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철옹성 같던 권태석의 성벽에 나타난 첫 번째 균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조직의 정보팀을 동원해 그 여의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한편 권태석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권태석은 이제 유진을 단순한 지적 파트너 이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의 세계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생존을 위해선 스스로를 지킬 줄도 알아야지. 라며 그녀를 펜트하우스 지하에 있는 개인 사격장으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권총을 쥐는 법부터 호흡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유진은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총구의 차가운 금속성과 그의 뜨거운 체온이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것은 생존 기술 교육의 형태를 띤 매우 위험하고 농밀한 유혹이었다. 탕 첫발이 관역을 크게 빗나갔다. 권태석은 작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힘을 빼, 분노가 아니라 집중력으로 쏘는 거야. 그의 손길 아래 유진은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에는 총알이 관역의 검은 원 안쪽에 명중했다. 권태석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빠른 습득력과 강한 정신력에 또다시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최민호는 한유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받았다.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의 명성, 그리고 권태석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된 과정까지. 최민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광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었다. 권태석이 제 손으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최민호는 권태석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집착이자 어쩌면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애정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최고의 미끼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간부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권태석이 아니다. 그의 선언에 간부들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다. 최민호는 책상 위로 한유진의 사진 한 장을 던졌다. 그것은 그의 정보원이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홀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여자다. 이 여자를 손에 넣으면 용은 스스로 동굴 밖으로 기어나와 우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그의 계획은 잔인하고 교활했다. 그는 흑룡파와의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가장 부드러운 곳을 공략해 상대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유진을 납치하여 권태석을 유인하고 그가 가장 이성을 잃은 순간에 숨통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었다. 최민호는 권태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그의 눈앞에서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완벽한 절망을 선물하고 싶었다. 최민호는 한유진의 사진을 집어들고 그 안의 얼굴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었다.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권태석, 네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너를 파멸시키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덫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 덫의 미끼는 한 여인의 목숨이었고 그 덫이 노리는 사냥감은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검은 용이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운명은 서서히 비극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권태석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는 한유진에게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개인 식물원 유리 온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어둠이 차단된 그곳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들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곳은 그가 괴물임을 잠시 잊고 온전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유진은 유리 온실의 아름다움에 잠시 말을 잃었다. 따스한 햇살이 유리를 통해 쏟아져 내렸고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이름 모를 꽃향기가 가득했다. 권태석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각각의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마피아 보스와 그의 포로가 아니었다. 평범한 연인처럼 그들은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위해 존재하는 신기루와도 같았다. 그들이 온실 중앙의 작은 연못에 다다랐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퍽퍽 하는 소음기 달린 총성이 고요함을 찢었고 온실을 지키던 외부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곧이어 사방의 유리벽이 굉음과 함께 깨져나가며 흰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호의 백호파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권태석이 아닌 그의 옆에 있는 한유진, 박지훈을 비롯한 내부 경호원들이 즉시 권태석과 유진을 중심으로 방어벽을 만들었다. 총알이 빗발치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유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권태석의 팔을 잡아 끌어 거대한 인공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사격장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바로 그때 유진의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깨진 유리 파편이 튀어 그녀의 팔뚝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었다. 붉은 피가 하얀 셔츠 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치명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본 권태석의 눈이 변했다. 그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칠흑 같은 분노만이 남았다. 그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켜. 그는 박지훈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고 유진을 그의 등 뒤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다. 쓰러진 경호원의 총을 집어든 그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죽음의 신 그 자체인 것처럼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오직 적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효율적인 살이만이 존재했다. 이전까지 유진이 알던 권태석은 냉철한 전략가이자 지배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통제불능의 야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검은 용이었다. 그는 총을 쏘는 동시에 맨손으로 적의 목을 꺾고 심장을 찔렀다. 그의 주변에는 비명과 피보라가 휘몰아쳤다. 최민호의 정예 부대원들은 그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결국 살아남은 백호파 조직원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후퇴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온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시체들만이 남아 있었다. 권태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천천히 유진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피 흘리는 팔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잔인했다. 배고파 놈들 보이는 족족 전부 죽여.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최민호 그 새끼는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 도시 전체를 피로 물들일 전쟁을 선포하는 그 명령에 유진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의사가 와서 유진의 팔을 치료하고 돌아갔지만 권태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는 피해 복수를 지휘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 거대한 분노의 진원지가 된 남자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통화가 끝나고 권태석이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던 분노는 사라져 있었지만 대신 더 차갑고 무서운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상처에 감긴 붕대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속삭임이었다. 이제 알겠나, 한유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이 세상 그 누구도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내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릴 자격은 없어.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 남자의 사랑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지옥이었다. 권태석의 분노는 서울의 밤을 피로 물들였다. 흑룡파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백호파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고 최민호의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교활한 쥐처럼 어둠 속으로 숨어들며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권태석이 이성을 잃고 날뛰는 지금이야말로 그의 목에 덫을 걸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의 마지막 계략은 권태석의 힘이 아닌 한유진의 선량한 마음을 겨냥했다. 최민호는 유진이 의사 시절 가장 따랐던 수간호사를 납치했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해 위독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유진에게 보내도록 했다. 박지훈은 명백한 함정이라며 결사 반대했지만 유진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고뇌를 본 권태석은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권태석이 평생 처음으로 감정을 이성보다 앞세운 순간이었고 최민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병원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수십 명의 백호파 조직원들이 그들의 차량 행렬을 기습했다.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유진이었다. 연막탄이 터지고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그녀는 순식간에 납치되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정신을 차렸을 때 유진은 낮고 녹슨 의자에 묶여 있었다. 축축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버려진 항구의 창고인 듯했다. 그녀의 앞에는 최민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드디어 만나는군. 권태석을 미치게 만든 여자.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으며 그녀의 눈에 서린 두려움 없는 분노를 즐겼다. 곧이어 권태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호는 유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인천의 폐컨테이너 항구로 혼자 오라고 요구했다. 만약 경찰이나 부하들을 대동할 경우
유진의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권태석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최민호는 그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랑의 눈먼 용은 제 발로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올 터였다. 최민호의 예상대로 권태석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흑룡파의 모든 정예 인력을 이끌고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최민호가 항구 전체에 매복을 깔아두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로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권태석은 박지훈에게 주력 부대를 이끌고 외곽에서 포위망을 좁히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소수의 최정예 요원들과 함께 직접 창고로 침투하기로 했다. 창고 안에서 유진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이대로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창고 구석에는 각종 화학약품이 담긴 낡은 드럼통들이 쌓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낡은 전선이 스파크를 튀기며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 계획이 그려졌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항구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로 변했다. 컨테이너 미로 사이사이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흑룡파와 백호파의 조직원들이 서로의 목숨을 걸고 격돌했다. 권태석은 어둠 속에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적들의 숨통을 끊으며 유진이 갇혀있는 중앙 창고를 향해 전진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창고 안에 백호파 조직원들도 바깥의 교전 소리에 신경이 쏠려 있었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유진은 움직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몰래 움직여 헐거워진 밧줄을 풀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화학약품 드럼통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드럼통의 밸브를 열어줬다. 인화성 강한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고 역한 냄새가 창고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그녀에게 달려드는 순간 유진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스파크가 튀는 전선을 향해 힘껏 던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시커먼 유독 가스와 화염이 순식간에 창고 안을 집어삼켰다. 유진은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혼돈은 전세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화염과 연기를 뚫고 권태석이 마침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연기 속에서 쓰러져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유진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최민호가 불타는 잔해 속에서 뛰쳐나와 그를 덮쳤다. 두 조직의 수장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했다. 그들의 마지막 싸움은 총이나 칼이 아닌 오직 서로의 주먹과 이빨로 시작되었다. 싸움은 짐승들의 사투와도 같았다. 권태석은 기술과 속도로, 최민호는 압도적인 힘과 맷집으로 맞섰다. 두 사람의 몸은 상처와 피로 뒤엉켰다. 오랜 싸움 끝에 결국 힘에서 앞선 최민호가 권태석을 쓰러뜨리고 그의 위에 올라탔다. 그는 권태석의 목을 조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끝이다. 권태석, 내 여자도 내 조직도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최민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부서진 쇠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숨을 크게 들이쉬자 유진이 만들어낸 유독가스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굴럭 그가 격렬하게 기침하며 잠시 힘을 잃었다. 그 찰나의 순간 권태석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최민호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를 빼앗아 그의 심장을 향해 찔러 넣었다. 최민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 그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권태석의 위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이 불타는 창고를 가득 채웠다. 권태석은 최민호의 시체를 밀어내고 부서진 갈비뼈의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연기 속에 쓰러져 있는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가 유진의 곁에 무릎을 꿇었을 때 박지훈과 흑룡파 조직원들이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마침내 승리했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눈앞의 광경에 숨을 죽였다. 권태석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을 품에 안아 들었다.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처럼 지배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에서 박지훈은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었던 두려움을 읽었다. 펜트하우스는 야전 병원처럼 변해 있었다.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어 권태석과 유진을 치료했다. 권태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이 타박상과 자상으로 뒤덮였지만 그의 상처는 모두 외상이었다. 문제는 유진이었다. 그녀는 폭발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과 함께 유독 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의사가 권태석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권태석의 눈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지만 그 왕국의 유일한 의미였던 여왕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돈과 권력 그리고 폭력은 그녀의 감겨진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도 멈춰가는 숨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권태석은 그림자처럼 유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조직의 모든 일을 박지훈에게 맡기고 오직 그녀를 간호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는 잠도 자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마른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다정한 말들을 속삭였다. 그의 부하들은 그런 보스의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왕좌에 앉아 냉철한 명령을 내리던 검은 용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이 흐르고 몇 주가 흘렀다. 도시의 밤은 백호파의 몰락으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권태석의 시간은 유진이 잠든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어느 새벽 권태석은 여느 때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그의 손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번개처럼 눈을 떴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유진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수척해진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태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권태석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 없던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펜트하우스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갔다. 그녀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을 때 권태석은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나갔다.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오랜 침묵 끝에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나요? 권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처럼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어떤 변화가 새겨져 있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실 건가요? 유진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권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그녀를 자신의 욕심으로 곁에 묶어두는 것은 그녀를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는 마침내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진정한 사랑과 지독한 소유욕 사이에서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권태석은 한유진의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 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를 보내야 한다는 이성과 절대 보낼 수 없다는 본능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들, 그가 발 아래에 둔 왕국 전체를 준다 해도 그는 그녀와 바꿀 수 없었다. 그녀가 없는 이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이 될 터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낼 수 없어. 그것은 이전과 같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다.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네가 없는 세상은 나에겐 의미가 없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으니까.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피한 채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고백했다. 유진은 그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한유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고 그녀 역시 변해버렸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만족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난간을 잡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직은 위태로운 걸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다. 알아요. 당신이 날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나도 당신을 떠날 수 없다는 거. 권태석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돼요, 권태석 씨.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아니에요. 당신의 트로피나 소유물도 아니고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동등한 존재로서의 당당함만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당신 곁에 머물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선택이어야 해요. 우리에겐 새로운 계약이 필요해요.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리고 깨어난 이후 내내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녀와 그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첫째, 나에겐 내 일이 필요해요. 난 의사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죠. 당신의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의 나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비밀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의 어둠 속에서 나는 빛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녀의 제안은 그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였다. 둘째, 나에게 자유를 줘요.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감옥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당신의 세계가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당신이 날 지켜줄 거라는 것도 믿어요. 하지만 당신 역시 날 믿어줘야 해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보는 없어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어깨에 기댄 여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등한 관계를 요구했다. 권태석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세계 깊숙이 들어와 그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미래였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녀의 제안은 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포기하라는 요구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그녀를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그녀의 전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영혼까지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자유를 주어야만 했다. 그는 마침내 평생에 걸쳐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손에 검은색 카드키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유진의 손을 들어 그 차가운 카드키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이 집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야. 정문,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문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카드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자유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지독한 소유욕 대신 따뜻하고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어둠 속을 헤매던 남자가 마침내 집일이 낸 안식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발코니에 서서 도시가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키스도 포옹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이해와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계약이 그들의 영혼 사이에 맺어졌다.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새 장문은 열렸고 용의 날개 아래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와 함께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